대면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닌데, 일정이 약간 바뀌어서, 원래는 뭐, 오후에 그 국회에서 뭐, 포럼 발표가 잡혀 있었는데, 뭐, 수업 끝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좀 앞으로 당겨져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 오늘 진도랑, 그 다음에 다음번 진도 고려해가지고, 어쩌면 그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전 학기들보다도 이번 학기에 좀 더 빠르게 좀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그냥 한번 스킵을 해도 예, 오히려 전체적인 나머지 이런 일정들을 생각할 때 예, 더 적당할 것 같긴 해가지고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제가 공지는 예, 오늘 밤이나 뭐 적어도 내일까지는 할게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굳이 대면 수업은 안 하니까 예, 여기 수요일 날 올 필요는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만약에 예, 강의 녹화로 하면은 뭐 봐야 되는 시간은 뭐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될 테니까 시간 충분하게 주어질 거고 뭐 아니면 아예 제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상 예, 요번에 안 하고 그냥 다음번 시간하고 요번 시간에 맞춰서 해도 될 것 같다 하면 아예 그냥 안 올릴 거고요. 예, 그렇게 어떻게든 제가 공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메모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메모리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약간 그 개념들을 약간 어떻게 메모리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로 약간은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RC 회로였죠. 예, 그리고 RC 회로의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입력 전압이 V sub S로 주어지고 얘가 이런 애가 주어졌다 하면은 보통 저희가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 뭐 여기에 전압을 V sub C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커패시터의 관계가 뭐 제가 보통은 많이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마 이게 더 쉬울 거라고 보통 얘기했던 게 뭐 Q는 CV랑 아니면은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예, I라고 했을 때 I sub C라고 했을 때 I sub C는 C의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한 이 정도의 관계가 아마 제일 외우기가 적당한 예, 요거를 기억하면 사실 요거는 그냥 직접 유도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 미분 방정식은 보통은 저희가 여기가 V sub C가 되니까 예, 여기를 저희가 그라운드로 예, 그 가정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V sub C 빼기 V sub S를 R로 나눈 거 더하기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데 근데 요게 요 관계 때문에 예,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예, 요게 예, 그 KCL을 적용한다고 요 노드에서 KCL을 적용한다면 보통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 관계식을 보통은 저희가 그 친숙한 형태인 dVC over dt는 예, 그러면 뭐 R 그 C를 나눴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RC 분의 V sub C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V sub S over RC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저 식을 예, 하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커패시터의 미분 방정식은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의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R이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있을 때 예, 그리고 얘가 L이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 sub L이라고 볼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제가 그 그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노드 어널리시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요 노드에다가 예, 제가 KCL을 적용해 보면요. KCL 같은 경우에 예, 마찬가지로 여기가 V sub L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V sub L 빼기 그 다음에 여기를 V sub S라고 하면은 V sub S 나누기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sub L일 텐데 예, 근데 저희가 그 인덕터의 경우에는 커패시터랑 릴레이션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반대 형태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V sub L은 이제는 얘가 L 곱하기 D I sub L over DT 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I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V sub L 대신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L,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저거를 집어넣으니까 L D sub dl over dt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빼기,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예, r i sub l,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v sub s. 예, 뭐, 요 정도야 되겠죠? 맞죠? 예, 그리고 얘를 그나마 또 예, 약간 좀 더 예, 얘랑 비슷한 형태로 바꾸면은 b
I sub L, 그러니까 양변을 L로 나눠줘서 I sub L over dt 더하기, 그럼 얘는 L분의 R I sub L equal L분의 V sub S. 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예, 그 커패시터랑 그 다음에 그 인덕터 간의 관계를 보면은 되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 약간 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예, 제가 커패시터를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방법은 얘를 마치 충전지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전화를 쌓았다가 그 전화를 나중에 또 그러니까 얘한테 뭐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소스로, 예, 활용해가지고 저기다 다시 그 흘려보내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 인덕터도 여전히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저장된 그 물리량이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전하가 저장됐었잖아요. 근데 인덕터의 경우에는 그럼 뭐가 저장된다고 생각할까 했을 때,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여기에 생기는 어떤 마그네틱 플럭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그 직관적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그 전하량을 나타내는 Q 뭐 저런 값들을 좀 쓰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 그 자기장에 흐르는 양을 나타내는 뭐 플럭스,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도입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물리 수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보통 저도 그렇게 잘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여기 생기는 자기장의 플럭스의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양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sub L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가 저장된 값이냐 했을 때 주로 다루는 값이 전하량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주로 저장된 값이 그리고 전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회로를 해석할 때는 보통은 그 전하량을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보통은 전압이나 전류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이 전하량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애가 전압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전압을 뭔가 그러니까 메모리적인 성질 아니면 어떤 현재의 이 회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V sub C를 많이 사용했고, 얘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에 비해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얘도 결국엔 뭐를 하면 좋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장되는 플럭스에 다행히도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값이 전류기 때문에, 그럼 이 회로를 해석할 때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전류의 양이 얼만큼 여기 인덕터에 흐르고 있냐.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약간 쓰기 애매한 게, 전류는 저장되는 게 무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차마 못 쓰지만, 예, 그렇지만 현재의 인덕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직관적인 변수는 이때는 전류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럴 때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도 오히려 이럴 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예, 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 예, 보여드리려고 하는 RLC 회로를 해석할 때도 결국에는 뭐 저 때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그 큰 미분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때는 마지막에 어느 변수를 전체적인 그 변수로 사용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 그거는 한 뭐 다다음 시간쯤에 시작할 예정이고, 그 전에 저희가 그냥 요 회로만 가지고 약간 요런 개념까지, 예, 그리고 메모리라는 관점에서 얘를 해석할 때는 저 회로를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기에 RLC라고 주어졌는데, 예, 뭐 쟤를 그럼 당장 여기 주어진 거에 약간 컨비네이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있는 뭐 이런 구조인데, 예, 그리고 C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V sub L이 있고 V sub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뭐 이 경우에 전류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물론 제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 sub L이라 쓰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 sub C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예, 저희가 직렬이면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그냥 저는 여기다가 I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제가 이제 약간 그 노드 어널리시스의 일부를 좀 적용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전압을 V1, 그다음에 여기서의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V2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는 순간 V sub C랑 V2의 값은 같겠죠. 왜냐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근데 뭐 일단은 전 노테이션 위주로, 그러니까 V2, V1, V2 뭐 저렇게 쓸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요 지점에서의 노드 어널리시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그럼 저쪽으로 가는 그 전류의 양은 V sub 1 빼기 그다음에 V sub C, V sub S over R이 될 거고요. 여기 R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일단은 I라고 쓰겠습니다. 뭐 I sub L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 어널리시스를 여기다 적용해 보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노드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는 약간 의미가 없는 게 노드 어널리시스가 그러니까 노드 어널리시스에서 여기다 또 해야 되는 게 KCL이잖아요. 근데 KCL은 결국엔 뭐냐면은 여기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미 같은 변수를 I라는 변수를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에 쓰기로 했으니까 사실 그건 자동으로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제가 직접 뭐 KCL을 적용할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여기에 보면은 미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뭐 V1 그다음에 I 그다음에 V2 뭐 이런 애들이 잔뜩 있는데 얘들 간에 뭔가 관계는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생각할 거냐면 그 각각의 요 엘리먼트가 만족해야 되는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얘가 만족해야 되는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적용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족해야 되는 관계는 요거였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V sub L은 L 곱하기 DI over DT인데 DL은 또 어떻게 제가 쓸 수 있냐면 여기 요 노드와 요 노드 사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V1 빼기 V2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만족해야 되는 식이 요거니까 I는 C의 DVC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와 얘가 이제 같은 값을 나타내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제가 그라운드로 하면서 그냥 여기에 미지수가 괜히 쓸데없이 많이 나타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V2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정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죠. V1, I, V2.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뒤쪽에서는 주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하나의 고차의 미분 방정식으로 다 바꿀 겁니다. 뭐 얘를 뭐 여기다 집어넣고 뭐 얘를 뭐 V1을 여기다 넣고 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로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제가 다르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쟤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dv2 over dt는 얘는 c분의 i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너무 간단해서 이거 쓰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다르게 바꾸면 뭐가 되냐면 v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i 더하기 v sub s가 되죠. 빼기죠. 얘를 제가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ri 더하기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으니까 v sub s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얘를 요 식을 저거까지 넣은 거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di over dt는 얘는 L이 그러면 양변을 나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L분의 1 V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도 L로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L분의 R I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L분의 1 V sub S 아니면 뭐 써줄까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산수 그러니까 다시 리어레인지한 것 뿐이죠. 자,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냐? 얘를 이제는 한번 그 행렬의 형태로 바꿔보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그러니까 그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는 뭐로 저희가 쓰면 되냐면 그러면 dv2 over dt 그 다음에 di over dt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얘의 행렬식을 어떤 형태로 쓰고 싶냐면
얘를 분해를 했는데 V2I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가 뭐 더해지는 이런 형태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요 행렬의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로 맞추려고 제가 한다고 하면은 조식은 그러니까 요 위에 거가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곱해진 다음에 요 위에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애들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i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 이 첫 번째 행은 요 행 곱하기 그러니까 요 행과 요 행의 내적이 될 테니까 근데 얘가 v2라는 값이 없으니까 v2에 해당되는 값은 0일 될 테고 그 다음에 i에 곱해져야 되는 애는 c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진 값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0을 해주면 될 겁니다. 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행렬의 형태로 다시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2랑 곱해지는 애가 마이너스 L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랑 곱해지는 애가 마이너스 L분의 R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L분의 V sub S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 뿐이고요. 예, 뭐 저거까지는 뭐 그렇게 인사이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얘를 약간 요거랑 대칭적인 구조로 해보겠다고 하면은 얘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V2I에다가 이거 전체를 미분을 하는 형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썼던 애를. 자,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바꿨냐? 요 형태랑 요 형태? 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쪽에 있지만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 그리고 얘를 이쪽에 넘겼다. 생각한다면 전형적인 이런 그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얘가 띠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벡터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애를 미분을 한 거는 어떤 애 앞에 뭐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뭔가 더하는 딱 그 구조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궁금한 애는 V sub C인데 V sub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얘를 그냥 굳이 다시 쟤처럼 써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가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약간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 V sub C는 C에 대해서 왼쪽에다가는 1차 미분 텀을 놔두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는 미분이 아닌 애랑 그 다음에 걔한테 뭔가를 곱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요게 곱해지는 일종의 상수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저희가 보통은 소스 텀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여기서 신호를 바꾸면 얘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인풋이라고 부르고 얘를 아웃풋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예, 근데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게 저희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보통은 저렇게 만들었고, 근데 제가 저렇게 굳이 형태를 바꾼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저렇게 바꾸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거를 쭉 보여드린 건데, 이거를 굳이, 저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RLC가 들어갈 때는, 결국에는 뭔가 메모리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 각각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그,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 그 다음에 인덕터의 경우에는 그, 전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단순한 RLC 회로인데, 이거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회로를 하더라도 거의 이런 비슷한 룰로 저희가 수식을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러니까 L과 C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에서 어떤 시간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뭘 선택해야 되냐. 일단 일반적으로 이 커패시터는 볼티지, 그 다음에 그 인덕터는 전류. 그렇게 하는 게 문제를 푸는 데 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좀 정리한 페이지가 여기고요. 사실 이거는 약간 뭐 보통은 제어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사실 뭐 전자회로에서 아주 제가 강조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요 개념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게 뭔지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현재 회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라는 게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
그다음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전압, 예, 그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낸다는 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얘네들에 대한 일반적인 식은, 예,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조이게 왜 나온지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실제로 인덕터를 가지고 메모리를 쓰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실제로 인덕터를 직접 메모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보통은 저희가 커패시터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오늘 수업에 약간 모티베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지난주에 예, 이 기사 혹시 못 본 사람 있나요? 이 관련된 기사? 지난주에? 솔직히 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수업이 왜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D램하고 S램의 차이는 배웠나요? 보통은 논리회로 시간에 아마 배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D램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있나요? 적어도 알고는 있나요? D램이 뭔지? 예, 그러면 예, 보통 저희가 D램은 다이내믹 램의 약자고, 그 다음에 예, 스태틱 램이라고 예, 또 따로 하죠. 근데 보통 저희가 스태틱 램은 언제 배운 거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오히려 논리회로 시간에 플립플랍이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스태틱 램이죠. 예, 그리고 뭐 이 D램이나 아니면 스태틱 램이나 둘 다 전원이 꺼지면은 그러면 저장하고 있던 정보가 날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예, 근데 굳이 저희가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는 D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커패시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생각해 보면은 뭐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지만 스태틱 램 하나의 한 비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D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커패시터 하나, 예, 물론 그 다음에 얘를 읽어드리고 뭐 쓰기 위해서 주변에 붙는 약간 몇 개의 트랜지스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셀 하나를 만드는데 커패시터 하나만 딱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메모리 시장이 결국엔 누가 그러니까 같은 용량의 메모리를 더 싸게 만드냐,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웨이퍼 내에 우리가 몇 개의 그 셀들을 박아놓을 수 있냐, 예, 그게 결국에는 D램하고 스태틱 램하고 아주 큰 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D램을 만들 때는 아주 옛날에는 뭐 정말 마그네틱 그 필드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저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진짜 딱 그 컵패스터로만 잔뜩 만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근데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 HBM이 혹시 뭐의 약자인지 기억하시나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죠. 예,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둘 중에서. 예, D램이에요. 예, 뭐 SRAM은 예, 좋긴 한데 뭐 얘가 속도도 더 빠르고, 예, 그다음에 D램은 가만 놔두면 정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계속 리키지 커런트가 있어가지고 얘를 중간중간에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가 훨씬 더 귀찮기도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저희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뭐 AI 뭐 요즘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걔들을 뭐 순간적으로 계속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D램을, 예, 얘네들을 어떻게든 적층을 해가지고 예, 하나의 웨이퍼 내에 예, 충분히 많은 애들을 넣고, 예, 얘네들을 예,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전송할 것이냐, 예, 그게 뭐 결국 하이 밴드위스라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최근까지 예,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삼성이 죽쓰고 결국엔 이거 공급 못하고 있고 막 하이닉스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삼성이 어느 정도 극복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업하고 또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은 파운드리 서비스 관련된 얘기긴 하군요. 혹시 파운드리 서비스가 뭔지는 아시나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모스펫 디바이스들이잖아요. 모스펫 디바이스로 저희가 게이트들을 다 구현해가지고 그러니까 CPU라든지 아니면 뭐 GPU도 결국에는 디지털 회로니까, 예, 그런 디지털 회로들을 구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설비가 필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회사가 자기만의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자기만의 웨이퍼에다가 예, 그런 디바이스,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를 다 공정을 해서 찍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계하는 회사 따로 있고, 예, 그런 회사를 요즘에는 팹리스라고 그러죠. 팹이라는 게 보통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반도체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뭐 보통은 예, 노광, 그러니까 예,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그냥 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저희가 원하는 패턴을 그린 것들을 거기다가 만들고 예, 걔들을 식각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데 예, 그런 곳을 보통 저희가 팹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런 팹을 예, 만드는데 구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제는 개별 회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개별 회사들은 대부분 팹리스의 많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 딱 설계까지만 하고 그 설계를 실제로 제조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보통은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삼성의 경우에 약간은 모순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게 예, 삼성은 사실 다른 회사들이랑 그 칩을 직접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파운드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일단 첫 번째 좀 모순적인 거였고 왜냐면 이 팹리스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그 디자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그거를 자기들 경쟁자한테 사실 공개해야 되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물론 여전히 그 리스크는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칩을 잘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쓰겠죠. 예, 근데 그동안에 TSMC가 TSMC는 예, 가지고 있는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삼성한테도 파운드리로 예, 칩 제조도 맡겼지만 예, 사실 둘이 경쟁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서 사실은 예, 맡기기가 좀 그랬겠죠. 예, 근데 TSMC가 잘하니까 걔네한테 대부분의 자기들의 거를 맡기고 있는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 약간 좀, 예, 좀 애매하죠. 예. 근데 물론 그 상황이 지금 바뀌진 않았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잘하면은 왜냐면 지금도 뭐 이런 데서 만들려고 할 때 결국에는 제일 큰 병목은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 번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공급선을 다양화해서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뭐 GPU는 뭐 삼성이 들어가 있는 영역도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얘들은 경쟁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잘 쓸 수 있는데 예, 그동안에 공정을 잘 못했다는 거죠. 예, 죽 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물량이 TSMC로 갔다고 했는데 뭐 저도 뭐 지금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요번에 와서 하겠다고,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예, 다 이 수업하고 연관된 내용을 딱,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예, 뭐, 그래서,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이 메모리 얘기를 하냐? 예, 꽤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예,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뭐, 하이닉스랑 삼성이 만드는 많은 매출들이 저런 예, D램과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예, 그러면 뭐 메모리가 보통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메모리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모델은 예,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메모리라는 거를 뭐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메모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예, 그 기본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떤 순간 동안에는 요 들어온 값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다가 밖에서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그 값을 내보내는 예, 그게 기본적인 메모리의 기능이죠. 근데 이거를 저장할 때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신호가 뭐 계속 뭐 이러고 막 들어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메모리는 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이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변화된 값들 중에 어느 값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실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이걸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저장한 뭐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 걔네들은 모든 순간의 값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데 물론 저희가 동영상을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그냥 그 순간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디지털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순간의 스냅샷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저희가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딱 셔터를 눌러서 그 순간에 사진만 찍듯이 메모리도 일종의 여기에 스토어라는 이런 신호가 있어가지고 여기 막 변하는 신호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값이 다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요 스토어 신호를 딱 했을 때 그 순간에 신호가 1이었으면 여기 1이 지원되는 거고, 만약에 스토어 신호가 여기였으면 0이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는 0이 나오든지 1이 나오든지 그렇게만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우리가 전자회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냥 컵패스터를 그냥 일종의 그 메모리 저장소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저장해야 되는 값은 0 또는 1이라는 값이니까 입력이 0인지 1인지를 여기다 반영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순간을 저장할 거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스토어에 해당하는 신호가 여기를 스위치를 닫느냐 여느냐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스토어라고 했을 때 요게 딱 요 라인에 요런 신호가, 요 D인에 요런 신호가 딱 왔을 때 저희가 얘를 ON을 시키면은 그럼 얘가 딱 닫힐 테니까 그럼 그 값이 여기에 쭉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다시 꺼버리면은,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막 바뀌는 값이 여기에 영향을 안 줄 테니까 아이디어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탁 닫으면은 요런 애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 탁 닫으면은 그럼 여기의 값이 0에서 1로 바뀌었는데 곧장 여기에 1이 적용되나요? 그러길 바라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스위치는 결국에는 모스펫 디바이스로 만들어질 거고, 걔네들은 R-ON이라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희가 이게 0에서 1로 빠르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값이 1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계속 닫아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뭐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갈 때, 그래도 요게 물론 100% 여기까지 가는 데는 무한대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충 그래도 얘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게 결국에는 RC 타임 컨스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R과 여기에 있는 C 값이 조합이 얘가 얼만큼 이거를 걸릴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고, 뭐 보통 얘 뭐 한 5배 정도? 뭐 몇 배를 할 것인지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룰은 없는데, 그냥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저걸 닫고 있어야지 여기에 저장되는 값이 제대로 된 값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저희가 지금까지 어널리시스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어 펄스의 길이는 얘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읽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뭔가 얘를 읽으려면은 얘의 출력 결과를 어딘가 다음 디바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 디바이스가 여기가 완전히 뭐 게이트 같은, 뭐 모스펫 게이트처럼 돼 있어서 여기가 완전히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절연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뭔가 디바이스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붙일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거 뭐 붙일지까지 미리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에 약간의 뭔가 저항 성분이 붙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거를 딱 저장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뭐 1값이 들어왔으니까 1값이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얘가 여기에 그냥 저항 성분이 붙어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방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뭐 이런 값들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이게 그러면 이런 방전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 스레시홀드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고 싶으면은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다 계산해 봤으니까 적용해서 저 값이 VOH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뭐 다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그래도 얘를 좀 더 뭔가 제대로 해보려면 뭔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냥 곧장 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뭐 많이 배웠던, 뭐 예를 들면 이런 낫게이트를 2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해주면은 그럼 여기에 뭔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누가 공급하냐면 얘가 공급하는 거지 얘가 공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얘네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낫게이트는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이 모스펫 디바이스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게 여기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가는 아까 리키지는 많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그 앞에서 설명할 때는 뭐 여기는 절연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전류가 없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디바이스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예, 보통 얘네들의 두께도 되게 얇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리키지 커런트가 없냐 하면은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주 작은 리키지가 흐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문제는 커패시터 만들 때 여기다 우리가 절연체 채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여기 전류가 완전히 0이어야 되냐? 예, 뭐 그거는 사실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머티리얼들도 예, 저런체지만 진짜 예,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씩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로 전류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여기로 전류가 약간씩은 빠져나가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적어도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요거 연결했을 때 요런 애들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겠죠. 예, 그 얘기는 제가 다르게 여기서 모델링 한 거는 뭐냐면 그 아까 저희가 여기다 붙일 만한 R sub L보다는 여기에 얘를 붙였을 때 생기는 어떤 이펙티브한 R sub in이 이 값이 얘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지만 뭐 진짜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여전히 이런 R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 역시 뭐 아까 똑같은 저희가 요거 푼 그냥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값이 결국엔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D램의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중간중간에 리프레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얘를 놔두면은 평생도 아니고 예,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도 확실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키지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약간씩 값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얘를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고 그 리프레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시간이 얼만큼 지나면은 그 값이 얼만큼 떨어질지 대충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결국 RC 회로니까. 그러면 그 시간마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탁탁 연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얘가 이미 다른 외부의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돼 있고 얘가 또 그 전류를 많이 먹는 뭐 그런 애라면 뭐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잘 그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가 이걸 잘못 설계해가지고 거의 요구를 쇼트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값이 뭐 이 값이 1이면 여기 1이 나타나길 기대했는데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런 거를 하나 더 놔가지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예, 스위치를 달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한 이 정도쯤 돼야지 예, 저 D램이 예, 리프레시도 그러니까 잘 되면서 예, 저런 값들을 유지할 수 있는 예, 이런 구조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시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디테일까지 뭐 굳이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예, 저희가 그냥 단순한 컵패스터를 가지고 메모리 셀로 쓰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줘야 된다. 예,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냥 스토어랑 그다음에 얘를 항상 반대가 되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바라고 하는 거는 예, 보통은 제가 여기 바를 안 썼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얘가 1이 되면은 요게 액추에이션이 돼서 닫히고 그다음에 여기가 0이 되면은 얘가 열리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데 보통 저희가 바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는 얘는 반대의 로직으로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요게 닫히고 1일 때 요게 열리는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쟤들이 원칙적으로는 반대로만 작용을 하면은 잘 작동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모든 셀들마다 항상 이런 경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그 데이터가 안 들어올 땐 계속 리프레시는 잘 되고 있는데 좀 낭비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얼마 동안은 얘가 버틸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무시하고 막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사실 좀 예, 안 좋으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구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 페이지를 넣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SRAM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리프레시 하기도 귀찮은데. 예, 근데 뭐 여러분들 뭐 논리회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플립플랍들 뭐 JK 플립플랍 뭐 RS 플립플랍 뭐 D 플립플랍 뭐 잔뜩 배웠을 텐데 예를 들면은 요 D 플립플랍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모스펫 디바이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낸드 구현하겠다. 낸드 하나에 입력이 2개면은 모스펫 2개 들어가죠. 예, 근데 그런 애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8개? 거기다 뭐 요런 거 낫게이트까지 하면 9개? 예, 요 비트 하나한테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어, 모스펫 디바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비용 효율적이냐를 따지면은 고민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메모리 구조를 얘기할 때 CPU 내에도 캐시가 있고, 캐시나 아니면 사실 CPU 내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모리는 레지스터겠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정말로 그냥 CPU와 완전히 그냥 하나의 일체가 돼서, 예,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없으면 아예 그 계산을 못 하니까, 예, 그게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도, 근데 그 레지스터의 개수는 보통 한정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바로 바깥단에 뭐 L1 캐시, L2 캐시 뭐 그런 애를 잔뜩 달죠. 예, 그래서 그런 캐시들은 여전히 속도가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SRAM으로 구현을 하고요. 대신에 그 다음에 제일 밖에 있는 D램부터는 밖에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메모리들부터는 걔네들은 보통 D램으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할 계획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리마인드 좀 시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메모리 생각할 때, 뭐, 아마, 논리 설계 시간에 다 잘 배웠겠지만, 예,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은, 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셀이, 그러니까 메모리 셀이 되게 많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메모리 셀들마다 뭐 스토어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있고, 뭐 아웃풋 라인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모든 셀들마다 각각,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뭐 CPU가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D램하고 요 사이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 안에 D램에 만약에 예를 들면 16기가 바이트의 메모리가 있다. 예, 하면은 얘 안에 몇 개의 셀이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예, 16기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기가바이트는, 그러니까 기가는 10의 9승을 나타내죠. 예, 근데 보통은 저희가 얘를, 그 이진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이진수가 아니라 그 2의 n승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은 1024가 2의 10승이니까 보통은 그냥 대충 1000 정도면 그 근사적으로 2의 10승이라고 보죠. 근데 얘가 1000의 3승이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2의 30승을 나타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셀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마저도 여기는 제가 그 바이트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그 곱하기 또 8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2의 3승이 돼서 뭐 2의 33승? 그 정도의 그 엄청나게 많은 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CPU 입장에서 이거 따로 매니팩처러가 그러니까 그 뭐 CPU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그다음 D램 따로 만들었는데 그럼 얘네 간에 모든 데이터를 다 일일이 하나씩 연결하려면 이건 불가능하죠, 거의.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여기다가 애드레스라는 걸 하고 그 어드레스를 줬을 때 그때마다 여기에 데이터를 따로 보내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드레스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만약에 저희가 일일이 모든 셀들마다 다 직접 연결을 하려면 뭐 10의 9승, 뭐 이 정도 숫자에 엄청나게 많은 라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통은 저희가 그 어드레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4개의 다른 위치를 나타내고 싶다 하더라도 각각의 저희는 뭐 00, 01, 10, 11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소를 할당을 하고 요 주소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비트는 사실 2개의 비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만약에 요 비트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저희는 최대 2의 n승계까지의 다른 조합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런 디코더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비트짜리 디코더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그 프로젝터가 너무 이상해서 이 선들이 전혀 안 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예, 저기 그림은 예, 한마디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토어 라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D 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 아웃 예, 이런 신호선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개의 비슷한 셀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느 셀에다가 적고 싶은지 그러니까 여기 D 인에 들어오는 라인은 사실은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뭐 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셔터를 누르냐 예, 걔가 요 값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스토어 라인이 액티브가 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고요. 예, 그거를 해주는 애가 결국엔 요 디코더의 어드레스 디코더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어드레스가 2비트가 들어오면은 그 중에 어느 라인이 액티브가 돼야 되는지를 결정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밖에서는 그러니까 요 CPU 입장에서는 그냥 스토어 신호 하나만 보낸다 하더라도 이 스토어 신호가 다들 여기서 그 어드레스 라인하고 얘랑 서로 엔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예, 참이된 애는 딱 하나만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요 값을 저장하고 나머지 애들은 신호는 왔다 갔지만 아무 짓도 안 하는 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토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읽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게 얘 입력하고 얘네들의 입력을 다 다른 선으로 여기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요번에 얘의 값을 보낼 건지 얘의 값을 보낼 건지는 결국에 누가 결정하냐면 요 앞에 있는 그 디코더가 결정할 거고요. 예, 뭐 여기에 들어오는 두 개의 비트가 그러니까 얘가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좀 너무 복잡해서 그림을 직접 연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A라는 거는 요 값이 A일 때 여기를 액티브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닫아준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C 라인은 예, 여기 있는 C 라인은 요 값이 true일 때 예, 여기를 닫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을 쉐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여기에 다른 독립적인 이런 그 스위치들이 달려 있어서 어드레스가 누구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걔에 해당하는 애만 이렇게 될 테니까 같은 라인에 그 데이터를 공급하는 셀은 딱 하나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아무런 그 혼선 없이 저희가 읽고 싶은 데이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메모리의 구조, 그러니까 D램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죠. 네, 그러면 또 근데 저희가 메모리의 타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예, 컴퓨터에서의 메모리가 보통은 램과 롬으로 구별되는 거는 아시죠? 예, 그리고 롬의 약자가 read only 메모리인데, 뭐 저는 뭐 read only 메모리 이건 제대로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램의 약자가 원래 뭐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예, 그 얘기는 사실 롬도 랜덤하게 액세스 할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주소 넣으면 그냥 그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 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얘는 아무런 그, 그 의미가 없는 그 표현인 것 같고 예, 오히려 롬과 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read만 가능하고 램은 read랑 write가 가능하니까 굳이 하려면 RWM이었지 않을까 예,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히스토리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예, 근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롬이 왜 필요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램이 모든 정보 다 저장할 수 있는데, 롬이 정말 롬이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봤네요. 컴퓨터에서. 네. 자, 저희가 CPU를 딱 되게 좋은 애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CPU가 이제 딱 우리가 전원을 딱 켜가지고, 너 작동해. 라고 딱 했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죠? 뭔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메모리 누가 채워줘요? 자, 디램이라고 할게요. 이거 디램에 우리가 열심히 잘 짠 프로그램이 그 디램에 저장돼 있으면 그러면은 그 CPU는 예, 지금부터 뭐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그 위치를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디램 누가 채워요?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누가 채우죠? 그것도 CPU가 해야 되죠. 근데 CPU는 처음에 딱 켜졌는데
그러니까 CPU가 켜졌다는 얘기는 CPU가 켜질 때 램도 그 순간에 아마 전원이 들어갔겠죠. D램들은. 그러면 D램에는 갈비지가 있든지 뭐 그나마 잘 됐다면 초기화가 잘 돼서 다 0으로 돼 있을 텐데 CPU 입장에서는 읽을 만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램에. 그럼 얘는 보통은 예, 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컴퓨터 켜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를 부트 시퀀스라고 그러잖아요. 부트 스트래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가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CPU 설계할 때 CPU 너는 전원이 처음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 라고 그런 인스트럭션 전혀 안 넣잖아요. 그래서 CPU는 메모리에서 읽어서 거기 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다 무슨 값을 내보낸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시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 그 값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롬은 전원이 꺼져도 절대로 그 값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처음에 거는 보통은 저희가 컴퓨터 제일 처음에 키면은 예,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운영 체제를 D램에다 올려야 되죠. 그래야지 운영 체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사용자들의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운영 체제를 어디에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운영 체제 같은 건 디스크나 아니면은 SSD, 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데 들어있을 텐데 걔네의 어느 위치에 운영 체제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드려라 라는 인스트럭션을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 인스트럭션을 주는 애가 롬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CPU에 전원이 딱 들어오면은 얘는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터가 뭐 얼마로 돼야 된다라는 게 이미 다 아예 처음부터 하드 코드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내용이 롬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걔가 그러니까 그 주소에 롬이 들어가 있도록 저희가 메모리를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배치를 저기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롬이 제일 먼저 되게 간단한 코드를 실행하고 그 코드가 그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한 뭐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롬은 매우 중요합니다. 롬 없이는 여러분 컴퓨터 안 돌아요. 자, 근데 롬에 제일 그 약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롬에 저장된 값은 못 지운다는 얘기인데 못 지운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뭐 롬을 찍어냈는데 뭐 한 비트가 잘못됐어요. 그럼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찍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공장 입장에선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약간 뭐가 설계가 바뀌었는데 요번에 좀 그걸 적용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설비들 뭐 완전 모든 설비까지 아니고 뭐 디자인 정도긴 하지만 그 디자인 다 바꾸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비용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프로그래머블 롬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들이긴 한데 그래서 얘들은 구조가 그러니까 얘 롬 같은 경우는 정말 공장에서 딱 찍으면 그걸로 값이 결정되는데 그거 말고 사용자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퓨즈를 넣어서 그거를 얘가 보통 롬 라이터라고 저희는 불렀었던 것 같은데 걔가 요거를 하나씩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더 있죠. 아, 얘 한번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erasable PRAM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이 당시 테크놀로지를 생각할 때 뭔가 이게 전기 막 연결돼 있는데 근데 그걸 중간에 또 끊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끊기 쉬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리셋을 하기 쉬울까? 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방식이 보통 저희가 그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자 구조가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구조랑 뭐 떨어져 있는 구조 그런 식으로 구별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자 구조를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자외선을 쐬면은 저희가 뭐 자외선 오래 노출되면 뭐 피부 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만큼 충분히 에너지가 센 광자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쟤네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진짜로 보면은 저렇게 그 윈도우가 있는 이런 식으로 그 칩에 이런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자외선 램프 같은 걸 쫙 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쫙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하고 그런 식으로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잖아요. 막 이렇게 자외선 같은 거 뭐 램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사람들이 좀 정기적으로 지을 수 있는 애가 없을까 해서 이 피럼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 얘 뭐 원리는 뭐가 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일 불편한 게 한번 뭔가를 지우고 하려면 뭐 고전압을 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로가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좀 사용되다가 결국엔 얘가 뭐로 대체가 됐냐면 이제는 플래시 메모리로 대체가 됐죠. 플래시 메모리는 뭐 여러분들 뭐 보통 그 평소에도 많이 들고 다닐 것 같고 뭐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알죠? 썸 드라이브라고 보통은 얘기하기도 하고 몰라요? 플래시라는 말 잘 못 들어봤네 요즘에. 여러분들 USB 드라이브라고 보통 들고 다니는 거 다 플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랩탑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않아요? 예, 보통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걔들 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자, 근데 플래시 메모리의 이 구조를 잘 보면은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뭐랑 비슷하죠? 모스펫 디바이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쟤는 모스펫 디바이스의 약간 변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니까 배웠던 모스펫 디바이스는 뭐 요 밑에 뭐 도핑이 어떻게 돼 있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 MOS니까 요 위에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맨 밑에가 옥사이드 그 다음에 메탈이라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에서 MOS였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면 요 위에 그냥 옥사이드 하나 더 얹고 그다음 요 위에 메탈 한 번 더 얹었습니다. 이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얘가 왜 그런 작동을 하냐? 예, 뭐 여기다가 저희가 게이트 신호를 주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메탈이 그 옥사이드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체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차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전자겠죠. 예, 전자를 여기다가 막 쌓아놓으면은 얘가 원칙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얘가 여기에 뭔가 전자가 쌓여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같은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전자가 쌓여 있는 것과 안 쌓여 있는 걸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가 일종의 그 전원을 꺼도 예, 그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얘가 막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여기다 어떤 전압을 가하면은 여기에 약간의 리키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그 전자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러고 만약에 여기에 쌓여 있으면 1, 없으면 0 그걸로 구별하면서 여기다 전류를 흘릴 때 그러니까 여기 꺼놓고 여기 전류가 흘려버리면 그럼 그때는 요거에 의한 전기장 때문에 얘들의 전류의 양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측정해서 지금 0인지 1인지를 구별을 합니다. 이게 플래시 메모리의 기본적인 그 원리고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뭐 터널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만약에 뭐 되게 기초적인 물리 같은 걸 배웠을 때 여기에 어떤 공이 오는데 공이 쭉 와서 얘가 이 얼만큼의 이런 뭐 포텐셜 배리어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결국엔 뭐가 결정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거보다 더 높은 데서 뭐 초기 속도는 0이라 하더라도 얘를 쭉 떨어뜨려서 여기를 하면은 얘는 무조건 넘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얘를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를 주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얘가 고전역학적으로는 얘가 절대로 이걸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얘의 폭이 작으면은 뭐 작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고전역학적으로는 얘가 못 넘어가는 애를 실제로는 여기에 넘어갈 확률이 존재한다.
하는 게 터널링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옥사이드가 여기 있으니까 전자가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터널링 효과를 적절히 잘 컨트롤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쌓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플래시 메모리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아마 좀 그런 거 신경 쓰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 USB 드라이브라는 거 살 때 뭐 MLC, 뭐 TLC, 요즘엔 QLC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에 따라 가격 좀 달라지지 않아요? 보통은 MLC가 제일 비쌀 거고 MLC 뭐 그냥 MLC 아니어도 팔 것 같은데 보통 이쪽으로 갈수록 제일 싸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그 전자를 그 여기다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전자를 뭐 충분히 많이 쌓아야지 0과 1이 구별될 텐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전자에 뭐 예를 들면 그냥 전자에 쌓는 양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할게요. 그냥 0쿨룸이냐 1쿨룸이냐 이렇게 쌓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꼭 여기다 쌓아야 될 전자의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0, 1, 2, 뭐 3쿨룸까지 쌓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4개의 레벨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비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지 이게 전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해주는 어떤 전기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값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값을 측정했을 때 0, 1, 2, 3에 해당될 때는 어느 뭐 전류의 양이라든지 어느 전압의 양인지만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그럼 얘가 3을 나타내는지 2를 나타내는지 1을 나타내는지 구별을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00, 01, 10, 11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두 비트를 한 번에 저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멀티 레벨이라고 처음에 불러가지고 두 비트짜리를 넣는 거를 MLC라고 불렀고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또 쪼갰어요. 그래서 트리플 레벨. Q는 뭘까요? 쿼드겠죠, 쿼드. 그래서 이거는 4비트짜리 저장할 수 있는 거. 4비트는 16단계를 구별해야 되고 트리플 레벨은 그 8개의 레벨 구별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만큼 노이즈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버려도 되는 정보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영상 아니면 이미지 한두 비트 깨진다고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거 저장하는데 큰 문제 없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는 크리티컬한 정보다. 그럼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뭐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뒤에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지금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을 동영상으로 대체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수업에 그냥 붙여서 빨리 할 건지 제가 시간 좀 조절해 보고 다시 공지할게요.